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는데요. 네, 현재는 다우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26일 새벽 3시 FOMC 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알 수 없는 복잡한 시장 상황인데요. 네, 지하실이 있을지 아니면 하방 경직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할지 이 정확한 시장 방향성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투자 솔루션과 또 거시 경제에 대한 큰 그림 함께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선기현 선생님 맞서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현 선생입니다. 월요일이 또 왔고요. 선발 투수인 제가 또 월요일 날 등판을 했습니다. 시장은 태풍 속의 찻잔이라고 조금 일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시장이지만 뭔가 한 방을 터뜨릴 만한 그런 내부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항생 시장, 국내 시장, 세 시장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작인 만큼 또 다양한 시장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그리고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질문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챙겨가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강행 기조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달러화와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한 주간 1.9% 상승했습니다. 5일은 상하이 코로나 봉쇄 해제 기대와 경기 부양 의지에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 라가르드 총재가 자산 매입 종료 수주 후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상품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66% 상승한 11,91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68% 상승한 온스당 1,85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46% 오른 배럴당 11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1.09% 상승한 1.06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또 시황까지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이후로 약세장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 오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2선까지 떨어졌다가 또 103선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매도 요정님답게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차트 보고 자리값 짚어주시죠. 얼마간 제가 매도를 계속 들지 저도 일단은 좀 궁금한데요. 네. 자,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분봉 차트 일단 기술적 분석 먼저 조금 제가 체크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먼저 볼게요, 여러분. 예. 자,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입니다. 7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주 연속으로.
자, 7주 연속으로 양봉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계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2달 이상 계속 매도를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주봉상으로의 패턴이 깨졌죠. 주봉상으로의 패턴이 뭐였냐면 항상 이 그물대를 일단은 지지를 하면서 정고점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이평선 중에서 강조드리는 21선도 같이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여기에서 일단은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신세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반등은 했지만 21선을 맞고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7주 연속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 분석뿐만이 아니고 제가 차트 분석까지 일단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5일선을 타고 가는 것은 매수 포지션이든지 매도 포지션이든지 급등과 급락을 의미한다. 그렇죠? 5일선은 급등과 급락을 의미하고, 자, 급등 다음에는 급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급락 다음에는 급등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자, 따라서 우리가 눌림을 어디에 볼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자, 두 번째, 21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세가 길게 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매수 포지션에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신고가를 치고 있죠.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매도 포지션도 일단은 똑같다. 여기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지금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21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봉 체크 잠깐 해볼게요. 일본 체크를 잠깐 해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된 이후로 4월 이후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된 이후로 21선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국내 선물에서도 일단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따가 국내 선물도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날이 뭐가 중요했냐면, 자,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매수 쪽으로의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패턴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 하루는 급등을 하면 그 다음 날은 더 큰 하락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요즘 미국 시장의 전형적인 트렌드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정확히 21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자, 이런 모양은 사실은 2022년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21선 아래에서 종가들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매도 포지션 유지하시는 게 좋다. 자,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이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M자형 하락 패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자, 쌍봉입니다, 여러분. 쌍봉인데 자, 이 부분이 뭡니까? 943이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974였습니다, 여러분. 974. 이 고점이 974였어요. 974고 지금 이 고점이 몇입니까? 977입니다. 3포인트 정도 더 위로 갔거든요. 자, 3포인트면 틱수로 따지면 12틱밖에 안 되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12틱 정도는 그냥 휩쓸려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쌍봉이란 얘기죠.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쌍봉에서 이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위쪽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쌍봉에서 멈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저점 이탈한다. 그렇죠? M자형. M자가 조금 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M입니다. M. M자형 하락 패턴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817입니다. 11,817을 깨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방금 전에 깼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깼습니다. 네. 자, M자형 하락 패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쌍봉. 쌍봉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럼 뭐다? 전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죠. 자, 여기 체크해 볼게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전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쌍봉이죠? 쌍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 저점을 깨는 하락의 패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일봉과 분봉, 그리고 뭐 주봉, 월봉 등등 해서 전부 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익히시면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도 매도를 든 거는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쌍봉이 되는 것까지 제가 일단 체크를 했거든요. 22시 48분에 체크를 해서 자, 밑에 쪽으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의 패턴 나오고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기본적 분석을 일단 조금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6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한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FOMC 의사록 공개에 있습니다. 5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한데, 뭐 0.5%의 빅스텝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요. 0.75%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는지, 물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얘기로는 0.75%는 무슨 협상 테이블이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임스 블러드 총재라든가 몇몇 굉장히 강성 매파들이 있죠. 강성 매파들이 0.75%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눴을 거고, 여기에 몇 명이 일단은 동조를 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5월 26일 의사록 공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QT입니다. QT는 어차피 6월 1일부터 일단 시작을 하기로는 했는데, 자, 그 범위와 끝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큰 프레임조차 일단 나온 거는 없습니다. 언제 끝맺음을 낼지가 가장 이제 중요하겠고, 언제 끝맺음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페드가 자산 규모를 얼마나 긴축을 할지 그게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QT에 관한 부분이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5월 26일 날 또 한국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이창용 총재죠. 예, 이창용 총재가 처음으로 일단은 주재를 하는데, 자, 4월 달에도 조금 쇼킹했죠. 왜냐?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는데, 그 예측을 깨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일단은 올렸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금리가 1%고요. 우리나라가 1.5%입니다. 1.5%인데 통상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0.25%에서 0.5% 정도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대 1.5%란 이런 비율은 절대치는 사실상 금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창용 총재가 0.5%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게, 실질적인 금리 차이는 지금 없다라고 보고, FOMC는 지금 계속적으로 한 2달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0.75%로 간다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5월 초에 0.5%든 0.75%든 일단 빅스텝으로 2번 정도는 더 갈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패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뭐 그런 경우의 수도 일단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11월까지입니다. 올해 1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0.25% 내지 0.5%의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달마다 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으니까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FOMC 의사록에서는 0.75%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거고 7월 달 정도에는 0.75%를 올리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합니다. 추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가는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관점입니다. 물가는 정점을 찍고 물가는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 물가가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더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포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중고차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차 가격 말씀드렸고 원유 가격 말씀드렸죠. 2주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지금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두더지 게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가 내려가면 한 개의 물가가 내려가면 한 개의 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지그재그로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하락폭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하는 것은 한 7월 정도로 제가 일단은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조해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올해 어쩔 수 없이 계속 되리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일단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은 좀 더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QT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미국 시장과 중국 항생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을 준비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통계치를 좀 몇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굉장히 노력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몇 가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 파월은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죠. 저도 거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펀더멘탈 굉장히 좀 강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요. 기업들의 부채 비율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인데 자, 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0년에 뭐가 있었죠?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 사태 이후로 재무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SEC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회계 감사를 실시를 하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맞추는 데 역점을 좀 뒀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낮은 부채 비율입니다. 50년 동안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의 펀더멘탈 굉장히 좀 강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계 예금하고 주택담보대출 일단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지금 이율이 조금 오르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산 버블이 좀 심합니다. 집값도 좀 많이 올랐고 해서 자, 주택담보대출이 일단은 오른 것은 맞아요. 11조 달러로 일단 오른 것은 맞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가계 예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가계 예금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나라랑 사실은 조금 배치되는 이런 성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높아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예금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장 어떤 버블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금의 비율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혹여나 부동산에 관한 자산 축소, 자산 버블이 터진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일본이 그랬었죠. 89년, 90년도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금 큰 위기에 봉착을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관한 얘기였고, 자, 미국은 이거와는 다르게 예금 자산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이 가계에도 굉장히 좀 강하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요. 순자산 분의 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소비자 신용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 가계의 부채 비율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앞전의 것은 기업의 부채 비율이었고 이건 이제 가계 부채 비율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계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죠? 10.7%입니다. 10.7%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거의 60년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의 해석보다는 제가 한 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산 버블이죠. 버블이 조금 많이 심해졌다.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부풀려지고 인플레이션이 꺼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 버블이 터지는 이런 게 사실은 어떤 큰 경제 프로세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예상은 뭐냐면요. 두 번째 예측은, 자, 여기 보세요. 분모가 순자산분의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소비자 신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버블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가치의 자산이 올랐던지 간에 자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분모가 작아졌죠. 분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오죠. 예. 분수에서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굉장히 작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분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미국 가계 펀더멘탈도 굉장히 강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버블 현상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절대값이 굉장히 낮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산 버블이 꺼지는 순간 이것은 V자 반등으로 다시 치솟을 수가 있다.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유념해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일단은 조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차트로 다시 또 돌아와 보면, 자,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지금 11,000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11,000대에서 21선입니다. 12,500 라인입니다. 12,500 라인까지. 자, 11,000에서 12,500 라인 요 사이에서 일단은 가격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실 때 이 가격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시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가 1.7%에서 한 2%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좀 의아하다 싶었었는데 현재는 또 30선까지 올랐고 역시나 나스닥은 반락하면서 굉장히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이 매도 요정인 성견 마스터님께서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데 역시나 좀 오늘 나스닥은 매도 전략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다 싶은 그런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는 역시 또다시 102선으로 주저앉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항생도 좀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 항생은 조금 빠졌고 오늘 중국 시장은 좀 강했던 것 같은데 네. 항생 시장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항생시장 일단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중국은 한 방이 없죠. 그쵸. 지금 짜잘짜잘한 경제 계획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정말 시장에 뭐 한 몇 시간, 하루도 아닙니다. 한 몇 시간 정도 일단 임팩트 있게 가다가 예. 또 다시 꼬꾸라지는 이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죠.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네. 그리고 기업 규제.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핵폭탄급이죠. 기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풀지 않고 어떻게 뭘 하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이 약 한 270개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예. 그 270개 중에 상당수가 3년 동안 회계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하고 있죠. 그것을 그 SEC에서 일단은 걸고 넘어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로 코로나도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공작회의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로 코로나는 유지를 한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6월 1일 날 일단 봐야 됩니다. 상하이가 6월 1일 날 확진자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으면 상하이 봉쇄를 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6월 1일에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지금 조금 그래도 코로나가 진정이 돼 가고는 있지만 중국은 조금 더 퍼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베이징도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일단은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제로 코로나와 기업 규제 계속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당근 정책을 일단은 조금 주는 게 아닌가. 아. 립 서비스로 네. 일단은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그냥 하고요. 검토하고 있다 정도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일단은 나온 게 없고 예.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 되겠죠. 어느 한쪽이 뭐 소위 얘기해서 지지를 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리라고 일단은 봅니다. 네. 자, 항생 차트 잠깐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항생이 굉장히 조금 제가 오늘 차트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차트상으로 어떤 굉장히 변곡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들이 일단은 있습니다. 나스닥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리들이 있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 볼게요. 항생은 뭐 계속적인 매도였죠. 계속적인 매도였는데 지금 저는 항생도 계속적인 매도로 일단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요. 네.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골든 크로스로 계속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로 내려왔지만 이거 페이크 차트죠. 다시 밑으로 가는 페이크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추세를 따라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여러 가지 봉들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항생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어떤 좋은 소식이 일어나고 그 양봉을 전부 다 나오는 음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골든 크로스로 가기는 했는데 5일선이 지금 꺾여 있습니다. 그렇죠? 5일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자, 이 차트는요, 이 차트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차트도 살짝 골든 크로스로 갔다가 데드 크로스로, 골든 크로스에서 상방으로 얼마 가지 못하고 데드 크로스로 넘어오면서 전저점을 깨버리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21선 안에서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도 이평선, 21선이 누워있고 21선 누워있고 5일선이 지금 꺾여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밑으로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전저점을 깬다. 전저점이 19,000 정도니까 19,000을 다시 깰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이번 주라도 일단은 보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생도 일단은 짚어드렸고요. 항생도 통계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도 조금 통계치를 보면
자, 중국입니다. 중국 통계치 일단은 볼게요. 예. 현재 중국의 딜레마인데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GDP 대비 기업 부채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성장주도 정책을 썼죠. 자, 정부에 의한 성장주도 정책을 계속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장들을 일단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터졌죠. 뭐냐? 기업 부채입니다. 기업 부채요. 자, 보세요. 이 밑에는 GDP고요. 자, 2020년 한국입니다. 2020년 한국인데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3만 달러 넘었을 때 기업의 부채가 이 정도였고, 자, 지금 21년에 중국입니다. 어차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경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21년에 중국인데요. 21년에 중국은 자, 1인당 소득 GDP가 10,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부채가 160%를 넘어섰습니다. 보이시죠? 자, 우리나라가 한 100%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GDP가 1인당 GDP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 자, 이 부채 비율은 89년, 그러니까 제가 뭐 몇 차례 설명드린 버블 사태, 일본이 버블로 인해서 잃어버린 30년이 된 그 버블 사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 기업 부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 아직은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쳐도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그리고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주도가 이제는 시험대에 올랐고 그게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게 아닌가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쩔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 한 당에 의해서, 그 유일당에 의해서 일단은 뭐 정치라든가 경제가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굉장히 조금 많이 키웠습니다. 한 30년 정도 부동산을 굉장히 좀 많이 키우면서 부동산 위주의 경제 성장, 부동산의 경제 성장을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수십 년 동안, 한 30년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국 정부의 더 이상 어떤 카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위주의 경제 성장세가 지금 일단은 멈췄다. 예, 헝다 사태 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중국은 계획 경제의 시험대에 올랐다. 2022년 1월 달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계획 경제의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2022년 뭐 중국 정부가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2020년도 굉장히 조금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홍콩 항생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그리고 항생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으로 들어온 시청자분들의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보겠습니다. 코스피 2450선에 대한 시각은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럼요. 아직 유효하고요. 그렇군요. 혹시 뭐 변동은 없으신가요? 더 낮다거나 아니면 예. 그 2450선이 오면 어차피 제가 2740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차적으로 2740선 말씀드렸고 2차적으로 2450선 말씀드렸었죠. 2450선이 오면 가격을 또 리셋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100선도 일단은 봅니다. 2100선이요? 네, 내년에. 네, 오늘 악플 많이 올라오는지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2450선, 2550선까지 일단은 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미국의 2쿼터, 3쿼터, 4쿼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2, 3, 4쿼터 어떻게 될지 일단 전망을
한 2주에 걸쳐서 일단 해드렸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조금 강하고 자, 제가 PPT 자료를 하나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어떤 스페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팬데믹 발발 직후에 감소한 고용자 수 대비 현재까지 회복률입니다. 회복률 보시면 자,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자, 서비스 업종, 의료 서비스, 레저, 예술 오락, 숙박, 기타 서비스 등등등 해서 자, 아직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산업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로나가 일단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향후에 미국 경제를 떠받들 수 있는 이런 플러스 요인이 일단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선물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4쿼터가 진정한 위기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 문제가 또 있었죠. 환율 문제가 금리 인상이 되면 그로 인해서 평가절하가 된다.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하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환율차로 인한 수입 물가의 증대. 자,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역 수지 적자 나고 있다.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것은 환율에 의한 영향이 아니고 공급망 차질로 인한 영향이다. 이게 환율이 평가 절하가 계속적으로 되고 어떤 그 레벨링을 넘어선 평가 절하,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중고죠. 수입 물가 플러스 환율에 대한 부담감. 지금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여러분, 달러로 돈을 빌렸던 기업들이 굉장히 조금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뉴스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환율 문제가 굉장히 조금 하반기에 커지면 4쿼터에는 2450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르면 6월 초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4쿼터 지나서는 만약에 이런 환율 문제가 진짜로 실물 경제에 타격이 되고 우리가 몸소 느낄 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뭐 2100선까지도 일단 빠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격대가 된다. 일단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노란톡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FMC 의사록 발표가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FMC 의사록 발표, 우리 시간으로 26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패턴을 보면 네. 중국 시장을 조금 많이 따라가죠. 중국이나 홍콩 시장 좀 많이 따라가고, 자, 안 좋은 거는 즉각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음날 반영을 하고, 네. 좋은 거는 크게 반영을 안 하는. 그래서 이거를 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야 될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됐든 패턴이 이렇다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어떨 때 보면은 우리 국내 증시가 뭐 선방했다라고 볼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나스닥이 뭐 4% 급락할 때 우리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덜 떨어졌다라는 표현 굉장히 조금 주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2022년 여기 보면 21년 6월부터입니다, 여러분. 21년 6월부터인데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덜 떨어졌습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떨어졌는데 네. 요소에 당연히 양봉들이 일단은 나와요. 제가 공개 방송 내일도 하고 있지만 할 예정이지만 제가 저번 주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었거든요. 자, 큰 그림은요, 여러분. 자, 전문가의 눈과 여러분의 눈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국내 선물 차트 보세요. 어차피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덜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을 때 전문가는 이 큰 추세를 보지만 우리 공부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런 양봉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자연스럽게 일단은 국내 선물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써니님께서 말씀드린 거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자, FOMC의 어떤 면을 주목해야 될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공개 방송하니까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MC의 어떤 면을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FOMC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요. 국내 선물로 일단 그럼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근 2년입니다. 그렇죠? 1년입니다. 근 1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41포인트에서 지금 저가가 337포인트입니다. 자, 104포인트가 떨어졌죠, 여러분? 104포인트. 국내 선물에서 104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 자, 그래서 큰 그림은 아직도 매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그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차트를 굉장히 조금 강조 드리는 이유가 어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전 매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거 보시면 실전 매매를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 자, 이거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차트가 아닙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굉장히 많이 뚫려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뚫려 있어요.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요. 제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뚫려 있죠. 자, 여기 뚫려 있죠. 자, 여기 뚫려 있죠. 그 다음에 2선 뚫려 있습니다. 자, 2선 뚫려 있고요. 굉장히 많이 뚫려 있습니다. 오늘 볼까요? 오늘도 여기 뚫려 있어요. 오늘도 여기 뚫려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날에 어떤 포지션을 홀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장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뚫려 있죠. 자, 종가와 시가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종가와 시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가와 시가가 이렇게만큼 달라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20일 날도 보시면요. 내가 매수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매수 포지션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국내 선물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월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일단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큰 그림을 잡으신 다음에 오버나잇을 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일단 좀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장이다,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하면 월물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은 어떤 포지션을 정하시고, 뭐 예를 들면 매도 포지션이겠죠? 매도 포지션을 정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국내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자,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라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단타 매매나 스캘핑 매매로 조금씩 컷을 딱 거시고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추세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매도 쪽으로의 추세죠. 자, 어떤 추세가 전환이 됐다, 혹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오르고 내린다라는 것은 추세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추세인데요, 여러분.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굉장히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큰 폭의 상승 후에 오늘 어땠습니까? 물론 밑꼬리를 굉장히 조금 많이 달기는 했지만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끝까지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모습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양봉이 3개, 4개, 5개 이렇게요.
뜨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또 일단 떨어졌죠. 자, 여러분들 혹시나 주식하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시나리오지만 어떤 뭐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 하나 드리자면 어차피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지만 지금 보면요. 내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내일 공방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수렴이 됐죠? 수렴이 됐습니다. 이 라인이 5일선과 21선 라인이요. 지금 347 라인입니다. 347 라인에 일단은 5일선과 21선이 수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골든 크로스로 다시 올라올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촉각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5일선이 올라와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일본 금을대거든요. 357 라인. 357 라인 정도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보인다. 이런 자리가 일단은 보이고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 추세의 힘을 지금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늘도. 그렇죠? 추세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금 떨어질 수 있겠죠. 자, 떨어진다라고 하면 337 라인 전 저점이죠. 전 저점에서 사실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1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을 지지하는지 혹은 전 저점을 뚫는지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은 어디다? 여기입니다. 21선과 5일선이 수렴을 한 이 부근 347 라인을 지지를 하고 여기 금을대 상단까지 일단 10포인트 정도 가는지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 선물 그리고요. 기본적 분석 일단 조금 들어갈게요. 자, 국내 선물 보시면 주목할 만한 통계치를 일단은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자, 무역 수지 적자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원유입니다. 원유가 한 68%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15% 정도 일단은 차지를 하고 있는 게 기타 소비인데요, 여러분. 자, 기타 소비입니다. 기타 소비인데 자, 보시면 기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이거는 회색을 일단 보시면 돼요. 기타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 자, 기타 소비가 근데 뭐냐면요, 여러분. 의류, 가구, 핸드백, 신발 등등이죠. 자, 기타 소비가 늘었는데 왜 무역 수지가 적지 않냐?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15% 정도의 비중이 있습니다. 기타 소비가. 자, 근데 이게 적자다. 왜 적자일까? 여러분들 직구 많이 하시죠? 직구. 요즘에 굉장히 직구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이트에서 어떤 해외 명품을 사이트에서 들여오는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혜수 씨가 선전하는 거나 김태희 씨가 선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사지 않고 직구를 하는 겁니다. 직구를 하는 게 지금 19년도부터 굉장히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 어느 정도 직구를 하길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날 만큼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떤 소비 지출의 소비 패턴의 방식이 일단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통계치 제가 하나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수지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적자가 난 게 우리나라가 3개월 이상 무역 수지 적자가 난 게 2008년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 대해서 또 다양한 투자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성견 마스터님께서 내일 밤 9시에 해외 선물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FOMC 의사록에 따른 국내 증시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방법 바로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